안녕하세요. 희원기강 보강 수업 세 번째 독서 영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요. 78쪽에하고 80쪽에 있는 기술 지문을 했었어요. 검사형 키트 지문을 했었는데요. 꽤 어렵죠.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번의 수업에 걸쳐서 제가 해드리는 건 과학과 기술 지문을 중심으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사형 키트 지문, 오답률이 전부 다 10위 안에 들어있던 아주 무서운 지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건요, 원리를 이해하는 지문,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인문, 사회, 예술 지문처럼 읽어버리면, 즉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과학, 기술 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구성 요소들이 나와요. 검사형 키트 같은 경우엔 장치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원, 항체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걸 요약한다는 생각보다는요. 지문을 독해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걸 이제 강조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긴 단락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수능을 보면 한 단락이 보통 5단락에서 6단락 정도, 그러니까 한 단락이 5개에서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보통 10개 막 이렇게 넘어가는 문장들도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요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문에 있는 2-3개의 킬러 문장이라 그랬어요. 특정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보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보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보기 문제로 접근할 때 사용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덜 되면 보기를 연결시키기도 어렵고 보기 자체가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최근 수능 그 독서 영역의 지문들을 보면 이런 2-3개의 해석이 껄끄럽지 않은 문장이 꼭 나오고요. 그게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이제 그거는 평상시 독해를 할 때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문제 풀면서 연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줄글로 요약하는 거는 인문이나 예술, 사회의 특정 지문 같은 경우에 되는데 과학과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공식이라든가 그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검사형 키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긴 막대를 이렇게 그려놓고 1, 2, 3, 4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료 패드, 결합 패드, 그 다음에 반응막, 흡수 패드 이렇게 그려놓고 반응선을 이렇게 제가 그 검사선하고 표준선을 그려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재작년 서양 우주론과 만률력 지문 같은 경우엔 만률력을 나타내는 공식 같은 거를 옆에다 메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질량의 곱과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84쪽에서 86쪽에 있는 인문, 철학 지문, 과학 지문의 융합형 지문인데 개인적으로요. 이 지문을 융합 지문이라고 보기는 싫어요.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과학 지문인데 그러기도 또 우기기도 어려운 게 세 번째 단락에 출제자가 위 2단락의 얘기는 철학적 관점이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철학 지문이다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이 글 전체의 내용은 미토콘드리아와 공생 발생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 지문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인문과 과학의 결합 지문, 융합 지문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융합 지문, 그러니까 내용이 융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문과 과학이 융합됐는데요. 인문 내용이다, 과학 내용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을 나타내는 지문과 원리를 나타내는 지문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예요. 독해를 하실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인문 지문 중에서 사상이라든가 어떤 의견이라든가 관점, 그 다음에 학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얘는 근데 읽어 내려가시면 대부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선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고 이 용어를 어떻게 적용시키라는 거고 기준이 뭐라는 거, 근거가 뭐다라는 걸 줄글로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고요. 과학 이 지문은 원리, 우리가 이제 연습을 이제 했었던, 지속적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메모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면 얘는 지문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해가면서 읽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같은 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지문하고 문제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체의 DNA가 생명체의 세포의 DNA. 여기 요 말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작년 수능의 네인서 레트로 바이러스 지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요. 생명체의 DNA인데 생명체의 세포의 DNA라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해를 하실 때 말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2016학년도에 전향력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향력 지문에서 우주에서 북극 쪽을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돈다라 그랬는데요. 이런 것도 말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우주에서 남극 쪽으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이면 여러분들은 왼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동서남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면 여러분 방향에서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 중에도 또는 선지 중에도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잘 짚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수업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볼게요. 이 지문 장난 아닙니다. 지문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요. 정보를 굉장히 복잡하게, 정보의 그 밀도량이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지문에서 요 5번째 문제 있죠? 5번 문항 우리 교재에 얘가 오답률이 89%예요. 오답률이 89%면 11%가 맞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11% 학생이 알고서 맞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썼는데 맞은 학생도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 오답률이 넘어가면 이건 뭔가 문제에서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잘못 냈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끔 함정을 너무 깊게 팠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료 인력에 국껍질 구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게 오답률이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수업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자, 지문 한번 이제 같이 독해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문의 독해를 같이 이렇게 읽어드려요. 같이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글자를 못 읽어서 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독해는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다예요.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예요. 근데 같이 읽지 나도 읽을 수 있는데 읽으셔요. 그런 사람들은 읽고 한번 풀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를 선생님과 다르게 읽었기 때문에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됐는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고요. 국어를 독해를 아주 못한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읽으시면요, 일단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되면 문제가 잘 맞아요. 왜? 뭘 물어보는지 아니까. 그러면 문제가 잘 맞기 시작하면 국어가 재밌어져요. 제가 원하는 건 국어가 재밌어져야 많이 하고 싶어지고요. 성적이 잘 오른다예요. 내용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오답률도 높을 뿐 아니라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예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읽으면 안 되고요. 연습할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 능력을 배양해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속도를 내서 읽어야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자, 생각, 개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네. 그러면 뭐예요? 요 단락의 핵심어는 개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개체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얘기는 뭐예요? 개체, 어떤 조건을 이루었을 때, 갖추었을 때 우리는 개체라고 하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해서 개체성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래요. 요걸 정리해 놨네요. 개체성의 조건이라는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같다고 개체가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대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요. 잘 보셔요. 보통 이렇게 읽으면 대부분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 잘한 거예요. 개체성이라는 요 개체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 상호작용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체성의 조건의 첫 번째는 유기적 상호작용이에요. 그 부분들 간에 잘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긴 해요. 여기 음영 처리한 건 뭐예요? 간과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이잖아요.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오답률이 89%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89%인 그 오답률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음영 처리에 있어요. 자, 일단 중심 내용은 뭐예요? 첫 단락의 중심 내용은 개체성의 조건, 첫 번째 유기적 상호작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생님 이게 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개체성이다, 개체성을 갖고 있다, 개체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냐면 외부 존재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거를 막 영향을 줬어요. 이 개체 안에.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내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충격을 줘서 이 개체가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망하거나 소멸했다고 해서 그걸 개체라고 보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 개체라고 보진 않는다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개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아주 내부적으로 강한 유기이지 외부 작용하고 이건 그 조건에 안 들어간다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이 높은 건 이유가 있어요. 얘가 89%가 오답이라 그랬잖아요. 1번이 11%. 11%가 맞췄고요. 2번이 19%, 3번이 20%가 썼어요. 4번이 18%, 5번이 31%가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답이 나오면
그래도 얘가 많고 어떤 특정 이에 몰려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골고루해요. 그러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중에서 5번을 30%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공생관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음영 처리한 부분 미리 볼게요. 보고의 체내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때 미생물을 제거해도 보고, 그러니까 보고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을 제거해도 보고는 살아있대요. 공생관계예요. 근데 두 번째 거 보면 아메바하고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에게 치명적인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아메바도 죽었대요. 얘하고 얘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얘하고 얘가 다르구나. 얘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하나가 죽으니까 같이 죽는구나.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사는구나. 얘는요. 하나가 죽으니까 같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공생이고 얘는 하나네.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영향을 받는 건 유기적 상호작용의 기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죽는 것과 상관없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둘 관계를 하나의 개체다 아니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생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틀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고 하나는 안 죽으니까 둘 중에 같이 죽는 거는 공생관계가 아닐 것이다 해서 30%가 쓴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잘 못 찾더라고요. 어렵게 숨겨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웠죠. 어려운 건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고득점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게 지난 2시간 3번째에 걸쳐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과학기술 지문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요번엔 상이한 시기에 시기가 달라도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자, 인과성. 자, 요게 1이면 요게 2가 되겠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과적인 연결을 갖고 있대요. 개체라고 하는 특성은.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에도 나와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면 인과적으로 후손의 개체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체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비록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이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후손들에게 또는 동시대 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개체성이다. 이렇게 개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 제가 그랬잖아요. 난 이게 과학 지문처럼 보이는데 쓴 사람이 철학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철학으로 보는데요.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성을 가진 것들의 우리가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철학적 질문이죠. 그 생존에 대한 생존 또는 살아있음에 대한 기준을 밝혀줬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거 보고 좀 웃겼는데요. 내가 지금 철학적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생물학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과학에서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문 철학 지문을 과학 지문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느낌? 원래 자기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냥 쓰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도 음영 처리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킬러 문장이잖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선생님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이게요. 지금 개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걸 생물학에서 밝히려고 하죠. 근데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개체, 우리가 세포를 개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포를 왜 개체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고요. 얘는요, 고유한 유전 정보, 자기 게 있어요. DNA를 갖고 있고요. 이 자기 거를 복제 증식하고요. 번식을 해서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해서 개체와 개체의 인과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그 세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체다, 개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에 그 생물학적인 기준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정보를 후세에 DNA를 전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개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3번 문제. 오답률이 42% 정도 나왔었는데요. 윗글을 참고할 때 미토콘드리아를 왜 사람들이 그 믿지 않았을까 할 때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개체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 글에 맞춰서 설명하면.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개체성이 있구나. 그 개체성이 있고 독립된 생명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복제나 증식을 통해 후세에 전달을 하면 세포처럼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틀렸습니다. 다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두 번째 단락의 사이즈를 보니까 이게 내용이 부담이 가기 시작했어요. 긴 단락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용적으로 나누라 그랬죠? 저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줄 거예요. 자, 개체라고 하는 걸 생물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고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고 복제와 증식을 통해 전달한다. 요까지가 이제 제가 한번 끊어서 이해한 부분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생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세포의 구분이네요. 참고로 박테리아, 고세균 그러면 이 고자가 옛고자예요. 세균은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아르케라 그러더라고요. 아르케 박테리아. 그래서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진핵세포, 그 다음에 진핵생물,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르케박테리아에서 세 종류가 있나 봐요.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진핵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요소. 그러니까 어떤 구성요소를 갖고 있냐?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잘 이해하셔도 좋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일단 내용을 관계들을 잘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진핵세포는 세포질이 있고요. 거기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포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막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핵이 있고요. 그 안에 DNA가 이렇게 있대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구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나눌 거예요. 2017학년도 수능에 반추위 동물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보량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요. 얘하고 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예, 그냥 중간중간에 나누시면 돼요. 여기는 세포에 대한 얘기, 세포를 개체로 보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세포의 종류와 세포의 구조, 진핵세포의 구조.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대요. 이 세포질 안에는 이렇게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핵이 있고 DNA가 여기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기관들이. 예,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요.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소기관인 거예요.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이쯤 돼서요.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치요?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의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인 거예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거하고 지금 미토콘드리아하고 이제부터는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어적으로는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이긴 한데 말을 한번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설명이 쭉 나와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미토콘드리아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사실 문제 낼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성질보다는 세포 소기관의 성질로 물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주고 낼 때 다시 또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핵세포는 다 이걸 가지고 있대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 자, 지우면서 가볼게요.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20세기 초 초에 제기되었다. 예.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 생물 간에 원핵 생물이 있고 아까 뭐가 있어요? 진핵 생물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세포 질안에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원래 원핵 생물 간의 공생 관계에 의해서 얘가 진화돼서 탄생했다고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발생은 원핵 생물 간의 공생 관계에 의해서 탄생했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쪽에서 들어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뭐요? 개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 안에 뭐예요? 다른 개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 안에 진핵생물이라는 개체 안에 전혀 다른 범주인 원핵생물이라는 개체가 들어온 게 이게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게 가능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죠?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얘네가 영향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면 공생관계래요.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뭔 얘기예요? 함께 살아가면 공생이라고 하고요. 그게 떨어져 있건 아니면 내부에서 같이 있건 상관없이 공생이라고 한대요.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대요. 자,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대요.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이요. 공생 발생설은요, 공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가 탄생했을 때 모의 기원이 공생관계에 의해서 발생했니를 묻는 거예요. 모의 발생이요. 진핵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발생이 원핵세포 간의,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즉 하나의 진핵세포 개체 안에 다른 개체가 들어와서 됐다라고 보는 거, 이거를 생물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대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나 생체 간의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고 있었대요.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개체 안에 다른 개체가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걸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의 주류는 뭐예요? 돌연변이와 진화가 주류인 거지, 예, 생물 개체 간의 결합이 이런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 요거죠. 그러니까 진핵세포 안에 있는 세포에게 DNA와 다른 DNA, 미토콘드리아만의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예. 보면요. 예.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왜 인정 못 받았겠니?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한 개체 안에 있는데, 같은 개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개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어요? 예, 아마 같은 걸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했을 때 세포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생명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고유의 DNA가 있고요, 후세에 복제라든가 증식이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만의 DNA가 있어서 그거를 후손들에게 복제나 증식에 의해서 전달된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인 거죠. 다른 DNA는 뭐예요?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기만의 DNA를 갖고서 번식하는 과정에서 후세에 전달한다라는 걸 아직 미처 받아들이고 알지 못했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전달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달리 생각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5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다음에 또한 여기죠.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 박테리아죠. 아르키박테리아,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아르키박테리아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대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결합된 거죠. 세 종류인데 이렇게인데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고세균 아르케박테리아는 핵이 만들어져서 진핵세포로 이렇게 갔고, 원생 미토콘드리아 요 박테리아죠.
세포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얘는 핵이 돼서 된 거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와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이죠. 증식을 하려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려면 이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대요.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성의 이유가 따져 올라가 보니까 박테리아로부터 발전되어 온 거다. 진화되어 온 거다. 박테리아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 성질이 진핵세포의 성질과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DNA가 아까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증식 방법이 기존에 있는 게 이분 분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증식된다라는 게 박테리아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수송 단백질이 진핵세포하고는 다르대요. 그다음에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 왔다는 근거들이에요.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개체인 세포 안에,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얘는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와 다른 개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독립된 개체로서 공생관계인가 아닌가, 이걸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 자꾸 고민해 보라고 쓴 글이에요. 상당히 난해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설명할 거 같냐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학생한테 설명하는 글이다, 시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진핵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하고 다른 게 원핵세포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는데 얘가 원핵세포가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네? 이게 말이 돼? 진핵세포인데 전혀 다른 동네에 그 외계 물질이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우리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돼? 둘로 봐야 돼? 지금 이 얘기로 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져요. 그리고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져요. 자기의 DNA를 갖고 있고 그게 복제와 이분 분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기껏 뭘 설명했냐면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달라. 근데 우리 이걸 하나의 생명체나 공생관계라고 보진 않아. 전혀 다른 거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공생관계가 아니면 뭔 거예요? 하나의 개체인 거죠? 하나의 개체를 가지려면 두 가지 성질이 있어야 돼요. 뭐요? 아까 철학적 질문이요. 뭐요?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인과성이요. 자, 음영철이 돼 있죠?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에요. 계속 읽어도 뭔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생관계가 되려면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아야 돼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개체성을 잃어버려요. 개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공생관계라는 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개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두 생명체가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떨어져 있건 생명체 안에 생명체가 있건 간에 상관은 없어요. 내부 공생이라고 해요. 외부 공생이든 내부 공생이든 공생관계가 되려면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개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진핵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공생관계가 아니에요. 유기적 상호작용이 너무 강해서 각자의 개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해 가시죠? 예, 여기 이렇게요.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자 여기도 또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번 그 지문의 킬러 문장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자, 요 문장이 왜 킬러 문장이라고 부를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진핵세포도 자기 DNA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고유한 DNA가 있어서 복제와 증식, 이분 분열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이 돼요. 자, 근데 요 문장을 잘 보시면 진핵세포가요, 주체예요. 얘의 증식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기가 자기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핵세포가 얘를 증식을 조절해요. 그리고 진핵세포 자신을 복제하고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를 하고 증식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관계로 따지면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과 복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체성이 아니고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둘은 공생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다. 이게 이제 이 논리예요. 여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둘 간의 관계를 따질 때, 둘의 관계를 공생관계인지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져야 돼요? 자기가 복제를 하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복제를 하면 하나의 개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복제 안 하고 전체를 주관하는 어떤 세포, 진핵세포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개체로 본다예요.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액의 DNA로 옮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세포액으로 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짧아졌어요. 세포액을 주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액의 DNA로부터 합성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기관의 작용을 그 에너지를 도와주는 게 세포액의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할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길이가 짧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지문을 할 때에 제가 계속 했던 건 뭐냐면 옆에 단락별 요약해요, 안 해요? 안 했죠. 뭐 그림 몇 개, 뭐 한두 개 그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구조도를 그려보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로 과학기술을 잘 풀기 위해서는요, 지문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약하는 형식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킬러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몇 번의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는 습관을 갖자. 이걸 강조하고 싶은 지문이에요. 1번이요. 예. 이때 오답률이 아마 5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의외로.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요. 처음엔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개체성의 조건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보면은 다양한 이건 아니고요. 확립되는 과정 이런 거 없고요.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뒤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성에 대한 공생발 오케이 3번이죠. 개체의 유형을 뭐예요? 이거 아니고요. 개체와 관련된 뭐예요? 개체와 개념들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이런 건 없죠. 그냥 세포는 하나의 개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오답률 6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다음 2번이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는 뭐야? 1차 독해로 풀어버려야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 유사성은 상호적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그렇죠. 유기적.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대해서는 박테리아처럼 뭐예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이분 분열을 한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요.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서요.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대요. 뭔 소리예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세포에게 DNA에서 만든다 그랬는데요. 근데 어디로 가요?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해서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뒷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친다면 세포에게 DNA에서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5번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박테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얘가 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됐다 그랬잖아요.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근데요. 이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얘가 답인 건 맞아요. 얘가 답인 건 맞고 얘도 맞는 얘기인 건 맞아요. 왜? 4번이 워낙 답이니까.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생 발생설의 근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자,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설명일 수 있는데요. 문제를 지문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런 게 보이기도 해요. 아무리 평가원이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수업이 완벽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이죠. 전제 조건이 뭐네요? 모두가 다 이 이론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본다면 고세균은 이게 되고요.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선제 한번 봐봐요. 자, 얘는 얘고 얘는 얘다라고 뭐예요?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군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화된 결론이 아니거든요. 특정 이론에 따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쓰던가, 그럼 너무 쉬우니까 연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쓰던가 해서 선지를 살짝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의 제기는 안 했어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요. 자, 다음에요. 3번. 윗글을 참조할 때 기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이게 인정 못 받은 거, 공생 발생설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졌다 이걸 볼 수 없는 건 얘 자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가지고
후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 한번 볼까요?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뭔 소리예요? 이거면 독립적인 게 아니라 물론 반대의 의견이죠. 공생발생설이 당시에 유전학 이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거가 뭔 소리예요? 예. 그 확고한 거죠. 전통 그 진화학이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독립적인 생명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야 되죠.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뭐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 속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진핵세포 안에. 그러니까 4번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나머지 선지가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엄청 많이 틀렸어요. 4번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 예, 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케이. 예, 요거 박테리아의 특징이잖아요. 니은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오케이. 요건 오케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보솜이니까 여기가 틀렸죠.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이는 것과 오케이. 요거는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틀려요. 그죠? 수송 단백질이 진핵포의 수송 단백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 오케이. 막에는 단약 오케이. 박테리아에 있는 거. 그래서 기억과 리을에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요. 자, 오답률 89%. 자, 일단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예. 먹으면 죽죠. 이런 부분.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자, 그래서 보고와 미생물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었어요? 개체성에 대한 글이에요. 개체성은 유기적 상호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과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보고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보고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해도 보고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엔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뭐다? 공생관계. 왜냐하면 개체성을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아메바하고 박테리아하고 둘의 관계예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기가 복제하고 증식하면 얘네는 뭐예요? 완전히 개체성이에요. 박테리아는 개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관계로 보지 않은 첫 번째 뭐예요? 고유한 DNA가 있어도 진핵세포 핵에서 만들 때 그 조절하고 증식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병원성을 지니지 않았다. 참고로 병원성은 감염시켜서 질병을 만드는 성향을 병원성이라 그래요.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참 나쁜 문제예요. 예,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하면 좀 나쁜 문제예요. 왜요?
일반적으로 순진한 문제 푸는 순진한 사람들은요, 순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달라요. 얘는 안 죽고 얘는 죽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둘이 다른가 보다. 그러면 얘는 공생관계면 얘는 아닌가 보다. 그 아닌 거의 기준은 죽고 안 죽고의 차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걸 노리고 낸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전부 다 5번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거,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으면 뭐가 된 거예요?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미토콘드리아처럼 하나의 개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한다 그랬으니까 개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기관으로 변한 게 아니죠. 그죠? 2번, 보고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고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만약에 강하면 개체성을 어떻게 해요? 잃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맞는 얘기죠. 보고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을 하면 뭐예요? 아까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처럼 되는 거고 그건 공생관계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함께 증식하는 건 아니어야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상호 유기작용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길이는 DNA 길이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짧아져야죠. 남은 DNA가 어디로 가요? 세포에게, 진핵세포 안에 DNA로 갔죠.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맞는 거죠.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보고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관계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더라도 외부의 작용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자, 외부의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를 투여했더라도 죽는 것, 이 정도 갖고는 유기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어렵죠. 이거 보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답이 11%까지는 뭐 틀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 20%, 오답률이 그러니까 쓴 사람들이 19%, 20%, 18%, 30%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특이했어요. 문맥상 A와 바꿔 쓰는 거 아까 이게 그 D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읽을 때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견되는 거죠. 이건 발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명되면서는 어떤 것들에 어떤 관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가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